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하늘은 어떤 형벌을 내릴까요? 오늘은 충청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서 일어난 소름 돋는 반전과 기막힌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눈보라 치는 겨울밤, 눈먼 노모를 산속 폐가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아들. 그런데 사흘 뒤 바로 그 아들 앞에 암행어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노모 앞에 무릎을 꿇고 엎겨 목 놓아 통곡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찬찬히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청주 고을에서 하루 길쯤 들어간 깊은 산골 마을 갈현리의 이야기입니다. 갈현리는 이름처럼 칠덩굴이 우거진 좁은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었습니다. 가구 수도 많지 않고 논밭도 넉넉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에 의지하고 가을이면 적은 수확으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낡은 초가집에 팔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40줄에 접어든 팔다리 건강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그를 보고 저 양반 뭔가 되겠는데 할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팔다리와 머리를 엉뚱한 곳에만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씨라 불리는 노파였습니다. 두 눈은 이미 멀어 빛과 어둠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고 아들이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아들이 놓아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아들의 발소리가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팔봉의 부모님은 본디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논과 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팔봉이 20살이 될 무렵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논 몇 마지기, 밭 몇 떼기, 그리고 눈이 어두워가는 노모였습니다. 팔봉이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어머니와 둘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팔봉이 청주 장터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청주 장터 뒷골목에는 투전판이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돈을 걸고 패를 뒤집었습니다. 팔봉이 처음 그곳에 간 것은 심심풀이였습니다. 구경이나 하려고 들어갔다가 옆 사람이 권하는 대로 패를 들었습니다. 그날 팔봉은 땄습니다. 어쩌다 운이 맞아 꽤 짭짤한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해야 손에 쥐는 쌀 한 되보다 손바닥 뒤집듯 생겨난 그 돈이 훨씬 쉽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팔봉의 마음속에 불씨가 생겼습니다. 이거 농사 짓는 것보다 낫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람이 쉬운 길에 한 번 발을 들이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법입니다. 팔봉은 그 쉬운 길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줄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날도 갔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땄습니다. 세 번째에 더 크게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팔봉은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잃으면 다음번에 더 크게 걸었습니다. 그러면 더 크게 잃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번엔 반드시 딴다. 지난번엔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 생각으로 다시 갔습니다. 논 한 마지기가 팔렸습니다. 밭 두 떼기가 사라졌습니다. 소도 팔았습니다. 농기구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은 것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와 눈이 먼 노모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고단한 생애를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뒤로 혼자서 팔봉을 키웠습니다. 그 고생이 어떠했겠습니까? 봄이면 나무를 캐어 팔고, 여름이면 품을 팔아 쌀을 얻고, 가을이면 추수가 끝난 남의 논에서 이삭을 주워 겨울을 버텼습니다.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팔봉이 10대가 되었을 때 이 씨는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사람 얼굴이 뿌옇게 보였고 결국에는 빛과 어둠만 구별되다가 끝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눈이 멀어도 이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다 믿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아들의 목소리가 전부였습니다. 팔봉아, 오늘 밥은 먹었냐? 네, 어머니. 그래, 건강해야 한다. 그게 전부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발판 삼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를 줄은 이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동지가 지났는데도 추위가 풀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이는 날이 열흘 넘게 이어졌고 찬바람이 초가집 틈새로 파고들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뿌옇게 나왔습니다. 뒤주에는 쌀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떼울 나무도 떨어졌습니다. 팔봉은 방 안에서 웅크린 채 이런저런 궁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이제 정말 힘에 부쳤습니다. 밥도 먹여야 하고 약도 사다 드려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눈먼 어머니 혼자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들이 가져다 드려야 했습니다. 팔봉은 그것이 무겁고 귀찮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짐을 져야 하나? 아들이 어머니를 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뱉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저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어느 날 팔봉은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빈 밥그릇을 들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이 씨는 허리를 굽힌 채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약사발을 놓쳤다. 어디 있나? 찾고 있었어. 팔봉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약사발은 이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팔봉은 그것을 집어 어머니 손에 쥐어주지 않고 그냥 방 한쪽에 두었습니다. 거기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다. 팔봉은 대답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이 씨는 한참 동안 손을 더듬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팔봉은 어느 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 그렇다고 어디 멀리 이사를 가거나 남에게 맡길 형편도 못 됩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부탁할 친척도 없습니다. 팔봉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찼습니다. 마을에서 한참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자리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모를 집이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이 없어진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를 데려다 두면 자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팔봉은 그 생각을 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그 생각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저녁, 팔봉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이 씨는 얕은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벌써 날이 어두워졌을 텐데. 오늘 한양에 계신 먼 친척 댁으로 모셔다 드릴까 합니다. 거기 가시면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밥도 넉넉하고 방도 따뜻하고요. 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양이라니 거기에 친척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썩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누가 있다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인연 있는 집이에요. 오래전에 한양으로 이사 간 분들인데 어머니는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 눈보라에 지금 가야 하냐? 내일 날이 좋을 때 가면 안 되냐? 내일은 더 심해진다고 해요. 지금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잘 업고 갈게요. 이 씨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의심보다 먼저 차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자신 없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좋은 곳에 보내주려는구나. 그래, 알겠다. 내 말대로 하마. 팔봉은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 씨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병치레와 굶주림으로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업어주던 등이 이제는 반대가 되어 어머니가 아들 등에 업혔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보라가 쳤지만 아들의 등이 따뜻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그 생각 하나로
눈보라도 추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팔봉은 어머니를 업고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길로 조금 더 올라가야 해요. 그래, 알겠다. 이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업고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팔봉이 향한 곳은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낡은 폐가였습니다. 팔봉은 어머니를 그 안에 앉혔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클바닥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냄새가 좀 이상한데 친척 댁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팔봉은 그 말과 함께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어머니 곁에 놓았습니다. 비단으로 싼 조그만 보따리였습니다. 이거 절대로 풀지 마세요. 아주 귀한 물건이에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 때 가져가야 해요. 이 씨는 손을 뻗어 보따리를 더듬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비단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겠다. 잘 들고 있을게. 금방 올게요. 어머니,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팔봉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폐가 안에 혼자 남은 이 씨는 처음에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두 식경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눈이 지붕 없는 틈으로 흩날려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들아, 어서 와라. 목소리는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이 감각을 잃었습니다. 손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볼 수 없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 설마 그럴 리 없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간 것이다. 금방 돌아올 것이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보따리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지붕 없는 곳으로 눈이 들이쳐서 이 씨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무릎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손을 뻗어 털어내려 해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었고, 혼자 아이를 키웠고, 눈마저 멀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린 것인가? 그 생각이 추위보다 더 깊숙이 몸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늙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 속에서 눈물이 얼어갔습니다. 그날 밤, 산 너머 마을에 사는 한 선비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수였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학문을 닦고 있었지만 집안은 가난하여 겨울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길이 늦어진 터였습니다. 한수는 타고난 성품이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글을 읽고 이웃이 어려우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수를 좋아했습니다. 저 선비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넉넉하다. 가난해도 눈빛이 참 맑고 선하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내려오던 한수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폐가 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사람 소리였습니다. 아들아, 너무 춥구나. 아들아, 대체 언제 오느냐? 한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보라가 더 심해졌지만 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가 문턱을 넘어들어서니 어둠 속에 노파 한 명이 벽에 기댄 채 보따리를 끌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노파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이세요? 노파의 손을 잡으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노파에게 둘러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셔야 해요. 제가 없겠습니다. 이 씨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어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있으시면 위험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한수는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보따리도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눈보라를 헤치며 자신의 집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기까지 노파는 몇 번이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수는 그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수의 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이 전부인 조그만 초가였습니다. 한수는 노파를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 드렸습니다. 그 이불이 집에 있는 이불의 전부였지만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 아껴두던 마른 장작을 아끼지 않고 넣었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수는 부엌으로 나가 귀한 쌀을 씻어 솥에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뭉근히 끓인 하얀 죽이 완성되자 한수는 노파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 씨는 따뜻한 죽 냄새에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이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젊은이, 별 말씀을요.
드시고 나서 좀 쉬세요. 오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씨는 그 말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수는 이 씨가 잠이 들 때까지 방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집 밖에서 윙윙거렸습니다. 한수는 이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추위 속에 계셨을까? 발이 얼어 감각을 잃었고 손도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한수는 자신이 그날 밤 마른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른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눈먼 어머니를 이런 곳에 홀로 두고 갔습니다. 한수는 그 생각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노파가 살아 계신 것, 따뜻한 방에 누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의 어머니도 이 노파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야, 사람된 도리를 다하며 살면 언젠가는 하늘도 알아주실 것이야.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수는 방 밖으로 나가 아궁이에 장작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씨는 한결 기운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방과 죽 한 그릇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한수는 이 씨에게 이것저것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식구는 있으신지, 어떻게 폐가에 계셨는지, 이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현리에 사는데 아들이 한양에 모셔다 준다 하여 따라 나섰는데 길을 잘 모르니 어찌 된 것인지 차가운 곳에 혼자 남겨졌다고.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눈먼 어머니를 아들이 산속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한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편히 계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저를 자식처럼 생각하세요. 한수는 그날부터 이 씨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올리고 방이 차가워지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발이 시리다 하시면 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있는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서 그 따뜻함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수입니다. 어르신, 한수. 그래, 좋은 이름이다. 자네 어머니는 살아 계신가?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에요. 이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건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팔봉은 산을 내려온 뒤 며칠을 편히 지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밥을 챙길 필요도 없고 약을 사다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투전판을 기웃거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눈보라 치는 날 밤에 폐가에 두고 온 어머니가 머릿속에서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자 그 불편함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산속에서 얼어 죽었겠지. 나는 모르는 일인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지.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청주 장터에서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대. 무슨 일로? 실종된 어른을 찾는다는데 그것도 아주 높은 분의 어머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높은 분이 누구래? 영의정 대감이라고 하던데 어머니가 충청도 고을 어딘가에 계셨는데 소식이 끊겼다는 거야. 팔봉은 그 소문을 들으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영의정 어머니가 이 산골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포졸 수십 명을 이끌고 충청도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대. 그 어른이 눈먼 할머니라는 거야. 팔봉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눈먼 할머니, 그 보따리. 팔봉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설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비단 보따리. 팔봉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어디서 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 묵힌 것처럼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비단이 낡기는 했지만 보통 비단이 아니었습니다. 결이 곱고 무늬가 정교했습니다. 팔봉은 그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그것이 범상한 물건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팔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팔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릴 때 비단 보따리를 옆에 뒀지. 그 안에 혹시 귀한 물건이 들어있던 건 아닐까? 설마 대감이 찾는 그분이 우리 어머니는 아니겠지? 팔봉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영의정 어머니일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 보따리 속에 귀한 보물이 들어있다면, 금이라도 들어있다면 그걸 내가 가져왔어야 하는데. 욕심이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팔봉은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어. 어머니가 한순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거기 가서 보따리를 찾아올 생각으로 한수의 집 마당에 팔봉이 쳐들어온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한수는 마루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이 씨는 방 안에서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팔봉은 대문을 걷어차듯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놈! 우리 어머니를 당장 내놓아라! 한수는 천천히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댁은 누구시오? 우리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 한수는 팔봉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을 폐가에 두고 가신 분이 댁이오? 팔봉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데려가야지. 그리고 보따리 내놔. 내가 맡겨둔 거야. 보따리는 어르신 것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가져다 드린 거라고. 내 물건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 안에서 이 씨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팔봉은 방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나야. 팔봉이야. 보따리 내놔. 방 안에서 이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팔봉아, 팔봉은 방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그 다음에는 여럿, 순식간에 마당으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팔봉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포졸들 뒤로 당당한 걸음걸이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관복에 마패를 든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암행어사는 팔봉을 보지 않았습니다. 방문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서 이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소자입니다. 충원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 씨의 숨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떨리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충원아, 아이고, 충원이가 왔구나.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포졸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봉은 그 자리에서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이름은 김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가 바로 어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는 양어머니였습니다. 김충원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먼 친척인 이 씨 부부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영특했던지라 서당에서 눈에 띄게 되었고 한양으로 가서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벼슬이 높아지면서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는데 마침 충청도 순시를 나오던 중에 이 씨의 소식이 끊겼다는 급한 전가를 받고 수십 명의 포졸을 이끌고 급하게 사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한수가 이 씨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팔봉이를 아주 늦게 낳았기 때문에 팔봉과 충원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충원은 방 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이 씨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로 어머니, 소자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두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 씨는 충원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중요한 나라시를 하느라 바빴던 것 아니냐? 괜찮다. 괜찮아. 이제 왔잖느냐? 이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양아들인 충원을 위해 괜찮다고 했습니다. 충원의 눈물이 더 거세게 흘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충원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원은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한수였고 한 명은 팔봉이었습니다. 충원은 먼저 한수에게 다가갔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사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구하고 며칠을 정성껏 모셔주셨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감사하다 하지 마세요. 충원은 천천히 팔봉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팔봉은 그 눈빛을 받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신이 눈먼 어머니를 눈보라 치는 밤에 산소 폐가에 두고 간 자요? 팔봉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보릴. 충원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에 눈먼 노모를 지붕도 없는 폐가에 앉혀두고 보리를 보러 갔단 말이오.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록 데리러 오지 않은 것이요. 팔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충원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포졸들은 이 자를 묶어라. 팔봉이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팔봉의 울부짖는 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봉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한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저 사람 작년 겨울부터 이상하더라니. 집에 연기가 안 나는 날이 많았거든. 나도 봤어. 어르신이 마당에서 넘어지셨는데 저 사람이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 저걸 사람이라고 해야 해. 짐승이라고 해야 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노파분이 고생하신 걸 미리 알고 계셨다면 왜 도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한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봉은 청주 고을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있어서 부모를 유기하는 행위는 단순한 불효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 이른바 강상의 도를 어긴 강상죄였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부모를 버리거나 부모에게 해를 끼친 자는 차명이나 유배에 처하는 대죄로 다스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가 크면 본인만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팔봉의 경우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었습니다. 눈보라 치는 밤을 골라 눈먼 어머니를 속여 데려간 뒤 폐가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고의적이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청주 장터 한복판에서 팔봉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고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곤장 100대에 변방으로의 유배. 팔봉은 곤장을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어. 살려주시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마다 말했습니다. 그러게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절이 된다. 눈먼 어머니를 버려? 짐승만도 못하지. 하늘이 보고 있었던 거야. 한수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충원은 한수가 어머니를 구한 경위와 정성껏 모신 사실을 모두 파악한 뒤 직접 한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비의 학덕과 인품이 높다 들었소. 나라에서 그 덕을 알아봐야 마땅하오. 한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을 받을 일이 못 됩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그 당연함을 지켜낸 것이 바로 덕이요. 그 덕을 알아보지 않으면 나라가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오. 충원의 주청으로 한수는 나라에서 쌀 50석과 포목을 하사받았습니다. 아울러 과거 시험에서 특별히 추천을 받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한수는 그 이듬해 봄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훈도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한수가 그날 밤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늙은 이 씨는 어찌 되었겠나. 하늘이 보내신 거야. 그 눈보라치는 밤에 마침 그 길을 지나게 한 것이. 이후에 이 씨는 한양으로 올라와 충원이 마련해 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편히 노년을 보냈습니다. 이 씨는 종종 충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수가 내어준 그 죽 한 그릇이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충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자가 부끄럽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배워라. 그게 그 선비에게 보답하는 거다. 충원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팔봉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가난해서였을까요? 힘들어서였을까요? 물론 그 사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정말로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수도 가난했습니다. 사흘치 쌀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쌀을 털어 죽을 끓였습니다. 이불이 하나뿐이었지만 노파에게 덮어드렸습니다. 가난이 나쁜 짓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 뿐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양심까지 빼앗지는 않습니다. 팔봉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그것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팔봉은 그 밤 자신이 버린 것이 어머니뿐만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버렸고 자신의 인간됨을 버렸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반면 한수는 그 눈보라치는 밤에 노파 한 명을 구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밤 고통받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어렵다고 해서 마음까지 어둡게 두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도리를 지키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씨가 폐가에서 꼭 끌어안고 있었던 비단 보따리,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팔봉은 그 안에 귀한 보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는 별것이 없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 하나, 그리고 조그만 엽전 몇 입.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씨가 어사 아들에게 보내려 했던 마지막 선물이었던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 팔봉은 그 보따리를 향해 달려갔고 한수는 보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 씨만을 보살펴서 이 씨를 살렸습니다. 그 마음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셨습니까? 한수 같은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어려울 때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도 고마움이 남은 그 사람,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생각나셨습니까? 그 생각이 떠올랐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눈보라치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추운 곳에 혼자 있는 사람을 발견하며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고 달빛 아래 맺힌 눈물도 많은 감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조차 머물지 못하는 캄캄한 문틀 아래 구비구비 손가락으로 문고리만 만지시네. 자식 올까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비시던 밤 당신의 두 눈은 소리 없이 진자색 꽃잎 되었나. 바람결에 실려오는 저작거리 웃음소리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만은 보셨다니. 거친 담배 옷자락에 묻은 세월의 고단함 주름진 그 얼굴에 번지는 건 나를 향한 연정인가. 불효의 비바람이 내 마음을 적셔올 때 어머니 당신의 야윈 품은 여전히 산등성이 같아. 천리길 어둠 속에도 길을 잃지 않은 건 나를 부르는 당신의 달픈 육성 때문이었소. 이제는 소자가 당신의 멀어버린 눈이 되어 남은 생의 서산 너머에 고운 노을만 담아드리리. 해금줄 끊어질 듯 울어대는 이 밤에 못다한 요심을 모아 하늘에 띄우나니
부디 다음 생에는 만개한 꽃 구경만 하소서. 내 어머니 나의 눈물겨운 사람아. 천리길 어둠 속에도 길을 잃지 않은 건 나를 부르는 당신의 달픈 육성 때문이었어. 이제는 소자가 당신의 멀어버린 눈이 되어 남은 생의 서산 너머엔 고운 노을만 담아드리리. 그림자 길게 드리운 문턱 너머로 당신의 자장가 소리 바람에 흩어